담보 땡땡 두 눈알. 강태풍이 거기다 지장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인중을 그냥 붙여서 이렇게 멍 찍어버려요. 가오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했고 야타족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게 창문을 열고 다니는 거죠. 야, 타. 해봤는데 저는 그런 차가 있지도 않았어요. 수다쟁이 변호사들의 법과 문화 이야기 로앤컬처 로컬 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제의 TVN 드라마 태풍상사를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변호사님들 다들 재밌게 보셨죠? 너무 재밌게 봤고요. 리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석적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호 배우에 대해선 분석하고 싶지 않았다. 팬심으로 보셨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IMF가 왔었어요. 태풍 상사에서 그걸 너무 힘들게만 표현하지 않고 밝게 좀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간략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중소기업 태풍상사 사장님의 아들이자 압구정동에 잘나가는 오렌지족인 강태풍의 화려한 하루하루를 비추면서 드라마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태풍상사도 IMF 외환위기로 고비를 맞이하게 되고요. 설상가상 강태풍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죠. 결과적으로 딩껍데기만 남은 태풍상사의 사장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강태풍의 고군분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강태풍이 오렌지족으로서 활약했던 그 압구정동을 대학 시절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시기는 이렇게 가오가 온몸을 지배하던 맞아요. 야만의 시대였나요? 야만의 시대. 낭만의 질문이 너무 야만적인데요,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런 낭만의 시대였나요? 그때 제가 뭐 오렌지족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야, 타. 해봤는데 아니, 저는 그런 차가 있지도 않았어요. 차가 좋은 차가 있어야 차가 좋은 차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태풍 상사에서 나오는 패션들이 있잖아요. 사실 패션이 진짜 좀 돌고 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봐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그 옷은 고증이 좀 잘 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야, 진짜로 고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강태풍이 허리띠를 이렇게 빼서 옆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길게 늘어뜨려요. 저도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허리띠를 이만큼 내리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 시대에 정확하게 저렇게 표현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게 이제 좀 유행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멋이 제일 중요했던 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꽤 겨울인 것 같은데도 진짜 얇은 셔츠 하나에 엄청 예쁜 그냥 코트 하나 입고 막 펄럭펄럭 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방세희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태풍상사에 나온 패션을 보고도 지금 위화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태풍 한정. 왜냐하면 태풍상사의 배송중 대리라고 그분 패션이 오히려 90년대 고증에 더 현실에는 훨씬 가까워요. 그거 보면서 뭐 패션 너무 뭐 지금 봐도 멋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잖아요. 제 잘못이에요.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된 IMF 외환 위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외국에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 1,5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저희가 외환 보유고에 가지고 있는 게 한 40억 달러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대출을 1,500만 원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 통장 잔고가 40만 원밖에 없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 97년 전까지 수출이 잘 됐잖아요. 수출 잘 되니까 달러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동남아시아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수취하는 그런 장사까지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97년도에 이제 돈을 이제 장기로 빌려줬던 나라들이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거기서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갚아야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동안 비상금을 안 모아놨던 거죠. 우리도 돈을 못 갚게 돼버린 거죠. 일본, 미국에.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몇 년 동안 굉장히 뼈아픈 시간들을 보냈죠. 한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외국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를 줍줍한 거죠. 뭐 외국 자본들이야 좋은 회사를 싸게 사가는 시절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 자본 들어오니까 구조조정을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을 잘랐다고 하죠. 등산 출근 현상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집에서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양복 입은 채로 등산을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북한산에 올라가면 양복 입은 분들이 엄청 많은. 97년도면 제가 12살 정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오락실을 가면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와서 오락을 하고 계셨었어요. 말씀하셨던 등산 출근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오락실로 출근을 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옛날 이제 그룹이지만 한스밴드라는 밴드, 그때 유행했던 이제 그룹이 맞아요. 오락실이라는 또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도 이런 내용이에요. 오락실 놀러 갔는데 딸이 거기서 자기 아빠가 양복 입고 오락을 하고 계신 걸 우연히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슬픈. 지금으로선 정말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직역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다 줄도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보면 강태풍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오는 남모의 어머니도 은행의 부지점장님이셨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네요. 그래도 좀 희망찬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강태풍의 어머니가 본인의 결혼 반지를 금모으기 운동에 내놓는 장면이 있거든요. 98년도 초에 KBS에서 이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수출해서 팔아서 돈을 모아보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돌반지, 결혼반지 옛날엔 다 금으로 했잖아요. 장롱 속에 있던 그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좀 유명했던 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금으로 된 십자가까지 이제. 추정하건대 한 351만 명 정도가 이제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 7명 중에 1명은 다 여기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있던 금을 꺼내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서 매입을 해주면서 적정 가격으로 매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매입하는 형태로 금을 받아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그 22억 달러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잖아요. 저희가 IMF에 갚아야 되는. 빌린 총 550억 불이었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쨌든 국민들이 이걸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동참해서 한다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던 사례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와서 강태풍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태풍상사 속 황당한 계약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태풍상사가 보유한 자재 중에 이탈리아 고급 원단이 있어요. 그 원단을 거래처인 대방섬유에 납품을 하러 가는데요. 주인공인 강태풍이 놀라운 촉을 발휘해서 여기 납품을 하면 안 돼. 납품을 하면 우리 원단 다 뜯겨. 라는 걸 간파해내고 그 원단을 트럭째로 도로 되찾아와요. 되찾아오긴 했는데 이걸 다시 보관할 창고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돈이 없었어요. 먼저 성금을 받지 않으면 창고를 안 내준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창고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후급으로 창고 하나를 빌렸는데 되게 허름한 창고였죠. 캐릭터 중에서 고마진 과장이 나오는데, 우리 고 과장님이 원래 일 되게 잘하시는데 뭘 잘해요? 근데 좀 성급하게 이 창고 계약에 서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계약서의 말미 내진 뭐 뒷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글씨로 72시간 내에 이 보관료를 내지 않으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은 우리가 몰취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태풍상사 입장에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다퉈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게 민법 제104조거든요. 민법 제104조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하면 그거는 이제 무효로 본다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는 조금 다르거든요. 궁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태풍상사라고 하는 회사, 경솔, 무경험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그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 과장님. 근데 이제 우리 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경험은 아니에요. 상사맨이고 서명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이 아니야. 이 사안에서는 사실 무경험은 주장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태풍상사가 굉장히 사실 궁박했던 상황도 맞고 조금 경솔했던 상황도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궁박이랑 경솔을 가지고 이걸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궁박하고 경솔해서 과연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했느냐, 그 인과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드라마 장면을 봐도 태풍상사에서는 이런 72시간 조항이 있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 창고 업자가 크레인 같은 걸 들고 와서 이 원단을 꺼내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몰취를 하려고 실제 왔을 때 계약서 꺼내봐요 하면서 오미선이 보다가 뒷장에서 72시간 조항을 발견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인과관계가 있기가 힘든 게 104조를 적용을 하려면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태풍상사 입장에서는 이 조건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궁박하고 경솔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는 104조를 적용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다른 구제 방안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민법 110조일 것 같아요.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정보를 양쪽이 오픈해야 된다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고 이걸 상대방이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말 경업칙상 명백한 그런 어떤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된다. 고지 의무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사기 취소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원단 가격이 1억 넘었잖아요. 창고 보관료 72시간 해봐야 얼마 받겠어요? 그 허름한 창고. 이거 자체가 일단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불공정한 계약인 거잖아. 되게 중요한 조건은 당연히 계약 체결할 때 알려줘야 돼. 근데 그 창고업자 표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러면서 그냥 사인만 받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 민법 110조에 의한 사기에 의한 취소는 가능할 것 같다. 누구의 기책 사유냐고 친다면 72시간 몰치 조항을 안 알려준 사람의 과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고마진이 이렇게 사인을 한 것보다. 그래서 법적으로 평가가 되면 이거는 사기로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조항이 이렇게 뒤에 꼭꼭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사기에 의한 기망의 존재를 방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혹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법원에 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쳐도 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경솔하게 서명을 했던 우리 고마진 과장님, 의욕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고 싶진 않아요. 속은 터지지만 근데 이제 다만 부장님 정도가 좀 잘 어우러지면 더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후배 변호사님들 지도를 하고 있다. 제가 그런 지도를 받았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항상 저희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큰 거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심하게 한 꼭지를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클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잘 챙겨야 되는데 고 과장은 그러기는 좀 어려운 스타일이다. 그럼 만년 과장일까요? 저 같으면 승진 안 시킵니다. 고마진 과장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없네. 거기에 또 남녀 차별도 해요. 그거는 오미선 주임님이 나는 상사맨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고마진 과장에 가서 여자가 상사맨하고 이러는 거는 뭐 어림도 없다라는 식으로 얼마나 방해를 하고 뭐 모욕을 줘요. 좀 나쁜 사람이네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싹 사라지고. 우여곡절을 뚫고 이탈리아 원단을 지켜냈어요. 지켜냈는데 이 원단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팔 수 있는 거래처를 또 못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미선 주임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 활로를 헤쳐나가는데 거기서 좀 법적인 쟁점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force majeure라고 하는데 불가항력이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미선은 진짜 디테일에 강한 여자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찾아본 다음에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반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찾아낸 거예요. 천재지변일 때만 가능하다고는 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친구들이랑 일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반품 수수료가 15%였어요. 원단을 살 때 환율이 900원. 근데 반품할 때 환율이 1,800원이에요. 그러면 15% 수수료를 내도 태풍 상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조항 하나만으로 반품할 수 있다면 태풍 상사한테는 베스트인 거죠. 근데 IMF가 천재지변이냐, 이게 이제 사실 계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어떤 요건을 들고 있나요? 대법원은 사실 불가항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무 불이행한 그 원인이 자신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랑 관련이 없는.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통상의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정도까지 인정이 되어야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내가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나 아니면 노력을 기울여서 회피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표정입니다.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법 공부 열심히 좀 하셨나 봐요. 제가 국제법 수업 들을 때 거의 금과 옥조 같은 격언이었어요. 문제를 읽었는데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빡다 순트 세르반다를 씁니다. 그러면 B 이상은 줬어요. 그런 낭만적인 시대에 제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만큼 사실은 국제법에서 중요한 거죠.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이라는 게 되게 예외적인 거잖아요. 계약은 지켜져야 돼. 근데 불가항력일 때는 다르게 해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이 빡다 순트 세르반다한테는 완전히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매우 좁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판례들 중에도 이미 IMF 외환 위기에 대해서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 위기나 그로 인한 원자재 수급의 차질 이런 거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하천이 있으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범람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범람하지 않게 지켜야 될 의무가 관리청,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있는데 그 당시에 100년에 한 번 오는 집중호우까지 막을 수 있게 잘 관리를 해놨대요. 근데 한 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범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수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 이게 6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집중호우였다. 이 정도였다고 하면 이걸 관리했던 하천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사유를 인정했던 제가 알기로 거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600년이면 이게 조선 왕조의 기간이잖아요. 1000년이면 더 가는 거고. IMF 외환 위기 정도는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쉽지 않은 사유였던 거죠. 계약 조항 자체는 천재지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IMF가 천재지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 조항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서로 니즈에 의해서 그렇게 반품해도 태풍 상사도 돈이 남고 그 이태리 원단 업체도 그걸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은 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수량과 똑같은 품질이 유지가 되면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마진 과장에게 그렇게 무실당했던 우리 오미선 주임이 상사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네요. 오미선 주임은 능력이 있는 친구잖아요. 고마진 과장보단 후배야. 어떻게 승진을? 저는 오미선을 바로 CFO로 앉힙니다. 그럼 파격 인사를. 당연하죠. 어차피 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태풍 상사할 때 사장 강태풍, CFO 오미선이어야 돼요. 오주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강태풍이 잘못했어. 태풍 상사를 보다 보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계약들도 등장을 합니다. 극중에서 진선규 배우님이 맡은 슈바컴퍼니 사장님이 그 사채업자들한테 붙잡혀가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선규 배우님을 갑자기 구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 좋게 말하면, 아니면 영웅심, 어떤 것 때문에 사채업자와 본인의 신체를 포기하는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계약서는 정말 자극적으로 쓰여 있잖아요. 담보 땡땡 두 눈알. 그렇게 쓰고 강태풍이 거기다 지장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인주를 붙여서 이렇게 멍 찍어버려요. 가오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했고 두뇌와 손과 두 눈알까지 눈알까지 가오가 다 지배를 한 그냥, 거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 뭐 이런 신체 포기 각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당연히 무효죠. 당연히 무효죠.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는데, 두 눈알을 자기 신체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는 뭐 신체의 자유나 뭐 인간의 존엄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부적절하고 사회 질서에 반하고 이런 것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인 이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들이 이제 이런 유형의 신체 포기 각서, 뭐 노예 계약, 아니면 청부살인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으로 무효가 되는 계약들인데, 이건 법적인 얘기고, 이거 사채업자잖아요, 상대가. 사채업자 역을 맡았던 배우의 그 눈빛이 갔어요, 약간 진짜 무서웠어요, 연기가. 이런 종류의 계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도 뭐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우리가 무효로 판단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두 눈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화제의 TVN 드라마였죠. 태풍 상사에 대한 이야기, 감상평도 나눠봤고, 그 안에 등장하는 법률적인 쟁점과 함께 강태풍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황당한 계약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태풍 상사 리뷰는 어떠셨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많이 뜯어보긴 했지만 드라마적으로 일단 너무 재미가 있었고, 배우도 좋았고, 다 좋았다. 이준호 배우가 좋았고, 참 좋았다. 저는 제가 살아오던 시절을 제대로 잘 고증해서 해줘서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근데 요즘 또 이제 외환이 불안정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게 좀 나라에서 잘 정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야, 저도 17년도면 12살 정도 때여서 기억이 비교적 나는 시기인데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또 우리가 법률가로서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들도 꽤 있었던 드라마라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앤컬처 로컬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